강남의 50평 아파트.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저랑 결혼하려면 그 정도는 해주셔야죠. 풀대출 받아 진행한 성대한 결혼식. 알고 보니 간호조무사. 고등학생 동생이라고 했는데 설마 이것도? 파도 끝없이 나오는 거짓. 과연 이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고급 오피스텔 35층.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자마자 깨어나는 남자가 있었다. 민수는 35세의 나이답지 않게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는 엘리트 직장인이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곳은 국내 5대 대기업 중 하나인 한진그룹의 전략기획팀. 과장 자리에 앉아 있는 그는 회사에서도 촉망받는 인재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윤미. 그녀는 62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다. 강남역 인근에서 개인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민수야, 오늘도 늦지 마라. 그리고 점심은 제대로 챙겨 먹고. 윤미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각별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그녀에게 민수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35살이에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연애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다. 그날 저녁, 민수는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제가 사귀는 여자가 있어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요. 윤미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다. 정말? 어떤 분인데? 어떤 일을 하시고? 어느 집 딸이야? 은지라고 해요. 32살이고 중소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어요. 정말 착하고 예쁜 여자예요. 윤미의 얼굴에서 기대감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중소기업. 사무직? 그녀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역력했다. 일주일 후 민수는 은지를 데리고 집에 왔다. 은지는 평범하지만 단정한 외모의 여성이었다. 키는 160cm 정도의 날씬한 체형. 화장도 진하지 않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민수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렸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수 오빠에게 많은 얘기 들었어요.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윤미는 차갑게 은지를 흘어보았다. 명품 하나 걸치지 않은 옷차림. 평범한 외모, 소극적인 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식사 시간 내내 윤미는 은지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부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요? 집은 어디에 살아요? 월급은 얼마나 받아요? 은지는 위축되어가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택시 운전을 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집은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월급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윤미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민수를 따로 불러냈다. 민수야, 정말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이야? 윤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어머니, 저는 은지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은지도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사랑! 그런 걸로 결혼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 너는 대기업 과장이고 나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우리 가문의 격에 맞는 며느리를 맞아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윤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어! 그날부터 윤미의 반대는 더욱 거세졌다. 민수가 은지를 만나러 나갈 때마다 전화를 걸어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고 은지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시간이 늦었으니 얼른 돌려보내라고 했다. 민수는 어머니와 은지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은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은지가 민수에게 말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해요. 어머니께서 너무 싫어하시는데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은지야,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아니에요. 저도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눈치 보면서 사랑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결국 두 사람은 3년간의 연애를 정리하고 헤어지게 되었다. 민수는 며칠 동안 술에 취해 지냈고 윤미는 비록 마음 아프긴 했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은지와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우울해하며 지내고 있었다. 회사에서의 업무 능력도 예전만 못했고 집에서도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윤미는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급했다. 민수의 나이가 벌써 35살. 이제는 정말로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시켜야 할 때였다. 민수야, 이제 그만 일어나. 엄마가 좋은 곳을 알아봤어. 민수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저는 아직. 아직 뭐야? 내가 계속 이럴 수는 없잖아. 엄마가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시켜줄게. 거기서 정말 좋은 여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윤미가 선택한 곳은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결혼정보회사였다. 입회비가 굉장히 비쌌지만 그만큼 수준 높은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다고 소문이 자자했다. 어서 오세요. VIP 고객님이시군요. 결혼정보회사 매니저는 극진하게 두 모자를 맞이했다. 우리 아들 조건 좀 보세요. 대기업 과장에 외모도 훤칠하고 성격도 좋아요. 이런 아들에게 맞는 여자를 소개해 주세요. 매니저는 민수의 프로필을 살펴본 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훌륭한 조건이십니다. 저희 VIP 회원 중에서 최고 수준의 여성분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학벌은 최소 4년제 대학 이상, 직업은 전문직, 집안도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하고요. 물론입니다. 그런 조건에 맞는 분들만 골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매니저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말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사무실로 나와 주시겠어요? 윤미는 기대에 부풀어 결혼정보회사를 찾았다. 매니저는 신중한 표정으로 한 장의 프로필을 내밀었다. 이분은 저희 회사에서도 최고급 회원 중 한 분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이시고 나이는 30세, 연봉이 2억 원 정도 되시고요. 무엇보다도 매니저는 잠깐 멈췄다가 속삭이듯 말했다. 재산 규모가 60억 원 정도 됩니다. 윤미의 눈이 번쩍 뜨였다. 60억 원요? 정말요? 네, 부동산 투자를 정말 잘하셔서 건물 몇 채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리고 외모도 정말 뛰어나십니다. 윤미는 프로필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사진 속의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다. 긴 생머리에 갸름한 얼굴, 큰 눈과 오똑한 코. 마치 연예인 같은 외모였다. 정말 완벽하네요. 이분으로 결정할게요. 민수도 지수의 사진을 보고 한눈에 반했다. 정말 예쁘네요. 게다가 의사라니. 매니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남을 주선해드리겠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시는 게 어떨까요? 토요일 오후 7시. 청담동의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 민수는 30분 일찍 도착해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정장을 새로 맞춰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다듬고 왔다. 죄송해요. 늦었나요? 지수가 등장하는 순간 레스토랑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지수는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다. 168cm의 키의 모델 같은 몸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니에요. 저도 방금 왔어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은 완벽했다. 지수는 의사답게 지적이었고 예술과 문화에 대한 조예도 깊었다. 무엇보다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며 다가왔다. 민수 씨는 전략기획팀에서 일하신다고 하셨죠?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병원 운영하면서 경영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한강을 따라 산책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민수의 팔짱을 끼며 걸었다. 민수 씨, 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저도요. 지수 씨와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수는 적극적으로 민수에게 다가왔고, 민수 역시 그런 지수에게 빠져들었다. 윤미도 지수를 만나보고는 완전히 만족했다. 정말 완벽한 여자야. 외모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집안도 그렇고, 이런 며느리라면 언제든 환영이지. 2달 후 지수가 민수에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청담동의 고급 호텔 루프탑에서 벌어진 로맨틱한 프로포즈였다. 지수야, 나와 결혼해줘. 민수는 1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내밀었다. 지수는 감동한 듯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도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결혼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 지수가 요구 조건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한 것이다. 민수 씨, 저는 결혼 후에도 제 일을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병원에서 너무 멀어서요. 강남 쪽으로 이사를 해야겠어요. 그럼 신혼집을 강남 쪽으로 구하면 되겠네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건 50평 정도의 아파트예요. 제가 의사잖아요. 그 정도는 되어야 제 위치가 지켜지거든요. 민수는 깜짝 놀랐다. 강남 50평 아파트라면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도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없었다. 지수야, 그 정도 큰 아파트는 내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죠? 저는 정말 그 정도는 되어야. 지수의 표정이 차가워졌다. 민수는 고민 끝에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윤미는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당연히 해줘야지. 그런 완벽한 며느리를 놓칠 수는 없어. 윤미는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을 담보로 대출받았고 민수의 전 재산과 합쳐서 강남구 대치동 50평 아파트를 구입했다. 결혼식은 그야말로 성대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500명의 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수는 2천만 원짜리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고 하객들은 모두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다. 윤미는 뿌듯함과 만족감에 젖어 있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완벽한 며느리를 얻었다는 생각에 행복했다. 결혼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지수는 결혼 전처럼 적극적이지 않았고 민수와의 대화도 줄어들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지수가 병원에 출근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었다. 여보, 병원 일이 불규칙한가 봐요? 출근 시간이 매일 다르네요. 네, 성형외과가 그래요. 수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지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민수는 의심하지 않았다. 의사의 일이 불규칙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민수가 점심시간에 지수에게 깜짝 방문을 하려고 병원을 찾아갔을 때였다. 강남역 근처의 성형외과 건물 앞에 도착한 민수는 안내 데스크에 물어봤다. 박지수 원장님 계신가요? 박지수요? 저희 병원에 그런 분은 없는데요. 민수는 당황했다. 성형외과 의사인데요. 분명히 여기서 근무한다고. 죄송하지만 정말로 그런 분은 없습니다. 혹시 다른 병원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민수는 혼란스러웠다. 집에 돌아와서 지수에게 물어봤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갔었는데 지수 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수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아, 그게 저 오늘 다른 병원으로 파견 나갔거든요. 협진 때문에. 민수는 지수의 설명을 믿고 넘어갔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져 있었다.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수가 남동생을 소개하고 싶다며 고등학생 남자아이를 데려온 것이다. 민수 씨, 제 남동생 준호예요. 고3이라서 좀 예민할 수 있어요. 준호는 지수와 닮은 구석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지수에 대한 의심이 점점 커져갔다. 결정적인 계기는 지수의 가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병원 직원증이었다. 그런데 그 직원증에는 간호조무사 박지수라고 적혀 있었다.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 그것도 성형외과가 아닌 피부과 병원에? 민수는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지수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지수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라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였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소개했던 고등학생 남동생 준호가 사실은 지수의 친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지수는 17세 때 준호를 낳았고 혼자서 키워왔다. 재산 60억 원이라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원룸에서 아들과 함께 살며 간신히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는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 어머니가 그토록 원했던 완벽한 며느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수를 불러내어 따졌다. 지수 씨, 이게 뭐예요? 당신은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잖아요. 그리고 준호는 남동생이 아니라 당신 아들이고요. 지수는 처음에는 부인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그런 말을... 증거가 다 있어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결국 지수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민수 씨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까지 속였어요?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17살 때 준호를 낳고 혼자서 키워왔어요. 정말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민수 씨를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행복을 느꼈어요. 이 행복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윤미도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가 미혼모였다니. 게다가 의사도 아닌 간호조무사였다니. 이럴 수가 있나? 윤미는 충격으로 인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 이후 윤미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한묵증이었다. 의사들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시민성 한묵증이라고 진단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집안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미는 한묵증으로 인해 말을 하지 못했고 민수는 배신감과 분노로 지수와 제대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지수는 매일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정말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민수 씨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돌아서고 있었다. 사랑이요? 거짓말로 시작된 결혼에서 무슨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은 정말로 민수 씨를 사랑해요. 준호도 민수 씨를 아빠처럼 따르고 있어요. 그것도 다 거짓말일 수 있잖아요. 당신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요. 민수는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했다. 하지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이혼한다면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무엇보다 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아서 마련해준 신혼집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지수가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다. 민수 씨, 저 임신했어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저 민수 씨, 아이를 가졌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순간 민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모든 것이 복잡해졌다.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생겼다니. 지수는 울면서 말했다. 저는 이 아이를 꼭 낳고 싶어요. 민수 씨의 아이잖아요.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윤미는 임신 소식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았다. 한묵증이 심해져서 아이의 방에서 나오지 않게 되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수는 절망했다. 모든 것이 꼬여버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수는 임신 사실을 무기로 삼아 더욱 적극적으로 나왔다. 민수 씨, 저는 이 아이 때문에라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거짓말한 건 잘못이지만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다. 지수 씨,
당신이 임신한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없이 키우라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다. 하지만 지수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였다.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지수의 과거를 조사하던 중 그녀가 이미 2번의 결혼 경험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첫 번째 남편은 준호의 친아버지였는데 지수가 바람을 피워서 이혼했고 두 번째 남편과도 금전 문제로 1년 만에 이혼했다는 것이었다. 이것도 숨기고 있었구나. 민수는 더 이상 지수를 믿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지수는 민수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명품 가방과 옷 모두 카드로 결제한 것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수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게 어울리는 안 해요. 거짓말로 포장한 겉모습 말이에요. 이때 윤미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다. 한묵증에 이어 우울증까지 겹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기 시작한 것이다. 의사는 환자의 의지가 완전히 꺾인 상태라며 입원 치료를 권했다. 민수는 병원에서 어머니를 돌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지수는 오히려 더욱 뻔뻔해졌다. 민수 씨, 어머님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신이 뭘로 도와요? 빚더미에 앉아 있으면서? 제가 알고 있는 투자처가 있어요. 어머님 병원 담보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민수는 경악했다.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차피 병원은 어머님이 운영하지 못하시잖아요. 이 말을 들은 민수는 완전히 분노했다. 당신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런 소리를 해요? 하지만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 씨, 현실을 봐요. 어머님은 회복이 어려울 것 같고 우리는 아이도 생겼고 이제는 실용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다. 지수라는 여자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지수 씨, 이제 정말 끝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민수 씨, 저 임신했다고 했잖아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저는 더 이상 당신과 함께 살 수 없어요. 민수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수는 끝까지 저항했다. 임신을 빌미로 위자료와 양육비를 요구했고 심지어 아파트의 절반을 자신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제가 이 집에서 나가려면 최소한 10억 원은 받아야 해요. 저도 아이를 키워야 하거든요. 민수는 기가 막혔다. 당신이 거짓말로 결혼한 주제에 무슨... 거짓말이라고 해도 합법적인 결혼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임신까지 했고요. 법적 다툼은 길어졌다. 지수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끝까지 버텼고 민수는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점점 지쳐갔다. 6개월 후 지수가 낳은 아이는 DNA 검사 결과 민수의 친자식이 아니었다.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구나. 민수는 완전히 무너졌다. 하지만 지수는 뻔뻔하게 말했다. 그래도 저는 민수 씨와 결혼했을 때 임신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민수 씨 아이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지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계속했다. 결국 민수는 이혼을 했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긴 빚으로 많은 재산을 잃게 되었다. 윤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악화되어 결국 정신병원에 장기 입원하게 되었다. 그녀의 한묵증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민수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고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져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35살의 나이에 모든 것을 잃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어느 날 민수는 우연히 은지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평범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수 오빠. 은지는 민수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고 안쓰러워했다. 은지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오빠, 많이 힘드셨죠? 다 들었어요? 나는 정말 바보였어.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하지만 은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민수가 지수와 결혼한 후 혼자 지내다가 좋은 사람을 만난 것이었다. 오빠, 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요. 오빠도 힘내세요. 은지와 헤어진 후 민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았다. 한편 지수는 벌써 새로운 남자를 만나고 있었고 또 다른 거짓말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더 큰 물고기를 잡아야지. 지수는 거울 앞에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민수의 인생은 완전히 파탄나 버렸다.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자신은 빈털터리가 되어 원룸에서 홀로 지내게 되었다. 사랑했던 은지는 다른 사람의 품에 안겼고 자신을 속인 지수는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민수. 그의 앞에는 절망적인 현실만이 남아 있었다. 완벽한 아들이라고 불렸던 그의 인생은 어머니의 과도한 욕심과 한 여자의 거짓말로 인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과연 민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평생 이 고구마 같은 현실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답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단지 확실한 것은 거짓말로 시작된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파괴한다는 냉혹한 현실뿐이었다.